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이고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준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김세호 PD.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끼어들지 않기 때문에, 처음하고 끝에만 목소리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예, 인사해 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간에 나갔다 오는지 안 왔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중간에 나가지 않고? 네, 그냥 계속 계신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예. 이건, 감사드리고요, 세 분한테. 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가왕 이야기를 할 텐데. 예. 네. 궁금합니다. 네. 이쯤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체귀업, 그런가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순서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사람이 빠지면은 한국 대중가의 역사를 논하기도 좀 허전하죠. 바로 남인수입니다. 남인수. 예. 우리 또 이준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남인수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네. 약간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이미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사실 것도 있고. 지난 시즌 방송에서도 남인수 얘기는 좀 많이 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겹치긴 하겠지만은 네. 예, 그래도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좀 첨가해서 네. 예, 좀 그리고 당대적인 입장도 좀 가미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1918년에 태어났네요. 예. 1962년에 졸업했고 이제 진주 출생. 예. 그러니까 체규엽하고 비하면은 한 막내 동생 뻘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10살 정도 넘게 10여 년 차이가 나니까. 네. 예. 예. 1932년에 데뷔를 한 건가요? 32년에 보통학교를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체규엽과 비교를 하자면은 그분은 일본 유학에 가서 음악학교를 졸업한 요즘으로 치면은 학사 가수인데 네. 남인수는 이제 초졸. 그러니까 보통학교를 32년에 졸업했고 그 이후로는 학력은 따로 없고요. 네. 그때부터 가수 데뷔할 때까지 뭘 했는지가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합을 해보면은 일본에서 그 어린 나이에 좀 생활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험하게 살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살기가 편치 않았다. 이런 저학력의 사람이 타향살이를 한 셈이잖아요. 그건 뒷돈 대주는 사람도 유학을 간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서 공장 소년공으로 일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노동자로 갔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무슨 유학을 했겠습니까? 학력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가족이 다 이주한 게 아니라 혼자. 예. 근데 또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간 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좀 이따 하겠지만은 가족 관계를 보면은 형은 대구 사범을 나왔다고 하고 실제 그런 것 같거든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은 고학력자들이 있군요. 예. 그리고 또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 누님의 남편. 네. 매형. 예. 네. 자형이라고. 예. 본인이니까 자형이죠. 예. 경상도 옛날 쪽에 사람. 진주에서는 또 자형이라고 요새는 하니까. 대부분 그냥 안 따지고 매형이라 그럽니다. 예. 자형이 그 변호사였어요. 손홍팔이라고 나름 또 유명했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엔 자형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은 일본에서 만약 생활을 했다면은 어쨌든 형이나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정말 무일푼 이렇게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모릅니다. 정확한 거는. 어쨌건 데뷔 전에 일본에서 좀 살았던 경험이 음악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게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 남인수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본어 가창이 꽤 남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본어 발음 수준을 평가할 입장은 못 되지만은 일본인 또는 제일 한국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흔히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조금 발음상 구분 못하는 게 이제 청음 타금 그 문제가 있는데 가나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본에서 몇 년 생활한 경험이 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36년에 데뷔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어떤 노래로 데뷔를 해요? 처음 데뷔는 히트곡은 아닙니다. 그냥 네. 묻힌 노래인데 그 눈물의 해협이라는 노래고요. 근데 이 노래가 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게 몇 년 뒤에 그 묻힌 노래에다가 제목과 가사를 새로 붙입니다. 근데 그게 또 큰 히트를 기록을 하죠. 바로 애수의 소야곡. 아, 예, 그러니까 눈물의 예, 멜로디는 같아요. 아, 가사만 바꾼. 그렇죠. 예. 전문 용어로 우라카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작곡자가 박시춘 작곡인데 작곡자 입장에서는 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떠야 되는 노래인데 왜 안 떴을까 욕심이 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좀 다듬어서 히트한 예들이 대중음악 역사에서는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애수의 소야곡이.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비롯해서 1936년부터 죽기 전까지 네. 한 25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건강상 문제로 잠시 쉴 때는 있었지만은 네. 그냥 계속 활동을 정상의 위치에서 계속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년 가수라는 호칭이 따라붙기도 했고. 만년 가수. 예. 보통 한 10년쯤 하면은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견 가수. 예. 25년은 어마한 거고요. 25년 동안 늘 정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그래요. 사정으로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네.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때를 빼놓고 보면은 거의 항상 정상에서 노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난영이 아니라 남인수를 꼽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난영은 이렇게까지 길지 않거든요. 먼저 가왕이 됐지만 그리고 네. 여자를 대표하는 가왕인 거 맞지만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아요. 그럼 해방 이후에 남인수의 라이벌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인수의 라이벌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데뷔한 직후에 한창 주가 오를 때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김정구. 김정구. 그다음에 이제 40년대 초에는 백년설. 예. 그리고 40년대 말이 되면은 현인. 뭐 이런 식으로. 현인하고 오래 가죠. 근데 그래도 역시 남인수야.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남인수는 늘 정상에 있었고. 그렇죠. 라이벌들이 바뀌고. 네. 그 라이벌들이 정말 1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은 네. 제가 뭐 남인수 꼭 팬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감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예.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이런 25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하게 그것도 히트곡을 계속 내면서 정상의 위치에 있는다는 거는 거의 뭐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큰 굴곡 없이 유지한다는 거는. 예. 네. 저는 또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보통의 가왕으로 꼽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특정한 경향이 솟아오르는 초창기 인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포크가 솟아오를 때 송창식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썼던 최기업이 그런 경우잖아요. 솟아오를 때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품 경향 그리고 가창에서 어떤 전범을 딱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그럼 그 후배들이 그걸 다 따라하고 계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난영이 그러니까 제2의 이난영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이제 쭉 그 전범이 됐던 것처럼 이미자도 그렇죠. 뭐 조용필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조용필 스타일이라는 게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많아지니까. 네. 서태지도 비슷하죠. 근데 남인수는 좀 달라요. 38년에 빅히트이기 때문에 네. 좀 늦은 거예요. 트로트가 이미 충분하게 성립된 이후였고 그 앞에 있었던 최규엽이나 고복수 같은 쟁쟁한 가수들이 있는 약간의 후배 가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누르고 최규엽과 고복수까지 누르고 가왕이 된 거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우월했다는 뜻이에요. 웬만큼 잘 부르지 않고서는 최규엽과 고복수 이기고 가왕되기가 쉽겠어요? 안 쉽죠. 그리고 그때마다의 그 도전자들을 어쨌든 결국은 남인수가 뭐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그 게임이 끝이 났지만은 어쨌든 다 이제 그 방어전에 성공한 케이스니까요. 나름. 예. 그러니까 40대 세상을 떠난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여기서 애수의 소야곡. 뭐 안 듣고 가면 좀 섭섭하니까. 이 노래를 맨 처음에 몇 살 때 들으셨다고요, 우리 이주희 선생님이? 한 중2? 그때 막 우셨다고.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건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겁니까? 백엔닛을 적셨던 노래가 이 노래 아닙니까? 그건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36년 데뷔곡인 눈물의 해협을 제목과 가사를 바꾼 거다. 예, 바꾸어서. 그래서 38년에 완전 메가 히트한 거죠. 그렇죠. 네, 듣겠습니다.
달래고 내 사랑이 우리 소망 눈물로 달래보는 소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며 누가 불어주마 이 바람 차라리 느리라 맹세하건마 온생긴 미련인가 생각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담으며 애타는 숨결마저 나누라 무엇이 사랑이고 상큼이던 모두 다 흘러가면 서럽던 나무 외로이 느끼면서 우는 이 밤 바람 소문 동기에 해달고 지금 들어도 참 좋네요. 일단 뭐 잔잔하고 가을에 들으니까 더 좋네요. 맞아요. 아, 예. 애수의 소야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예. 아내가 뭐 방송 안 듣고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옛사랑도 떠오르고 예. 가슴에 예. 많이 와닿습니다. 교교한 달빛이 내리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운다고 옛사랑이 오겠습니까? 예. 하지만 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거죠. 못 오는 걸 뻔히 알지만. 그러니까 이 애수의 소야곡을 예. 들으면은 이게 무슨 그야말로 뭐 열창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을 빡 주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남인수와 같이 작업을 했던 그 50년대 초 오리엔트 레코드 그 사장님이었던 작곡가이기도 했던 이병주라는 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소설가 이병주 선생하고 다른 예. 동명이인인 거죠. 그분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장님이니까 녹음 현장에도 당연히 이제 지키고 서서 들어보는데 아니 무슨 가수가 저렇게 목소리가 작냐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약간 희말이 없게 약간 매가리가 없다. 예, 그런 느낌을 처음엔 받았는데 녹음 마치고 나서 남인수니까 뭐 NG도 없죠. 그냥 쭉 가는데 녹음 마치고 들어보니까 희한하게 음반에서는 짱짱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또. 예. 그게 그냥 들을 때는 큰 목소리가 아니군요. 예. 그렇게 짱짱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잘 쓸 줄 알았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냥 물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공연 실황 녹음을 들어보면은
그런 데는 또 굉장히 힘을 굉장히 넣어서 맞아요. 부르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뭐랄까 좀 잘 갖고 놀았던 잘 다루었던 테크닉이 괜찮은 굉장히 뛰어난 가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는 요새 신인급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커버해서 거의 부르고 뭐 입문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좀 신인 트로트 가수들이 이 노래 부를 때 우리 이주인 선생님 뭐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일단 뭐 좀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가사 제대로 부르는 가사 제대로 못 부르는 가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공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가사를 제대로 못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 틀리게 아예 그러니까 틀리게 순간적으로 약간 사고가 생겨서 1절, 2절이 뭐 섞이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딱 봐도 이제 보이는 게 가사를 신경 써서 체크를 안 했구나. 그런 게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뭐 당연한 거지만은 음정 박자는 또 기본이니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인수 노래라고 해서 남인수하고 똑같이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신인으로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선배 노래를 부를 때 그런 걸 되게 의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훈아 노래를 부르면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부르면은 왠지 좀 나훈아를 의식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하면 또 괜찮은데 의식을 한 나머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또 왕왕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인수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까? 이게 저는 실제로 복잡하기도 한데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 거는 일종의 영웅서사가 적용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영웅은 출생의 비밀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좀 그런 게 기이한 탄생 이런 거 또 고난을 이겨내고 뭐 이런 것들 또 좀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은 뭐 영웅 호세까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야기가 실제 많기도 많았지만은 사람들이 남인수를 소비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더 좋아하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우선 뭐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그 여러 개의 이름이 복잡한 출생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름 부자라고 최규엽 얘기도 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활동할 때 필요에 의해서 이름을 이제 쓴 건데 남인수는 그게 아니라 남인수의 예명은 그냥 남인수 하나예요. 그걸로 쭉 죽을 때까지 활동을 했는데 활동명. 근데 호적상은 강문수. 그리고 그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본명은 최창수다. 이런 얘기까지 얹혀지니까. 그럼 강씨입니까? 최씨입니까? 바로 그게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최씨 집에서 태어나서 강씨 집안으로 갔을 가능성. 그러니까 생부는 최씨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대구 사범을 다닌 걸로 보이는 형이 최씨거든요. 그리고 조카분도 최씨고 누님도 최씨고 혼자만 강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창수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씨인 거는 거의 맞다고 봐야 되고 그럼 왜 강씨가 됐느냐. 호적상 문제니까 이거는 좀 복잡하긴 입양했나? 입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전에도 한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면은 그러니까 호적상 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강씨 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은 족보나 호적 자료를 보면은 손이 없어요. 남인수만 아들로 등록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보면은 남인수가 친자는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재산은 누가 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많이 할 때니까 그래서 데려다가 막 그 무렵에 뭐 갓난아기였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입적을 시킨 거죠. 근데 양자 입양을 해도 보통은 같은 시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심지어 작은 집에서 큰 집에 간다든가. 최씨에서 강씨로 그거는.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같이 호적에 오르거든요. 그것도 좀 재혼하신 건가요, 그러면? 근데 여러 가지 증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호적상 생부는 본부인이 따로 있었고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었는데 남인수의 어머니가 그 호적에 오르면서 남인수도 같이 호적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호적상 부인이 2명인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전에는 뭐 하여튼 그런 게 가능했으니까 또 요새도 뭐 암암리에 예, 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불가능한 듣고 보니까 뭐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있긴 한데 유명한 분들 중에서 어쨌든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출생의 뭐 비밀까지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예. 이 가족사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분단의 가족사가 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까 그 대구 사범 나온 형이 예. 월북을 했네요. 그렇죠. 48년쯤에 아마 북으로 간 것 같고 그리고 북에서 이제 딸을 또 낳거든요. 그러니까 남인수 입장에서는 조카가 되는데 예. 뭐 생전 얼굴도 못 봤죠, 당연히. 그 조카가 북한에서 또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로 활동을 하니까 최삼숙이라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는 남과 북을 평정한 집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북한의 정말 유명한 북한의 이미자라고까지 불리는 최삼숙 그분의 이 최삼숙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예, 정말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이미 지난 방송에서 했고요. 전혀 기억이 안 저희 납니다. 팟캐스트 남인수 편을 찾아보면 노래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뭐 그럽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최삼숙의 따님이 네. 탈북을 해서 또 지금 남쪽에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났는데 중국에서 무슨 뭐 그 북한 식당 종업원이 단체로 뭐 탈북을 했다. 몇 년 전에 이 얘기도 저번에 했던 거죠. 했죠. 예. 어려운 부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기사화됐던 내용인데 그 북한에서 이제 어쨌든 뭐 경위는 좀 애매하지만은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최삼숙이라는 남인수 조카의 그 따님도 음악을 한대요. 연주가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어쨌든 그놈의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때는 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창작자들은 그 대중가요 창작자가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죠. 창작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는. 예. 근데 그거보다 가수는 좀 출생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좀 들쭉날쭉.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몸으로 타고난 재능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막 가수하고 날리고 이런 걸 보면 타고난 유전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건 가족사가 이 분단과 아주 많이 얽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거라 38선화를 불렀을까요? 그거 뭐 관련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가거라 38선이 1948년 작인데 48년에 친형이 월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만 놓고 보면은 네. 뭐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형이 그 월북한 이후에 49년도에 네. 또 이런 좀 분단에 관한 그런 것들을 소재로 삼은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노래들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중에 이제 금지곡도 나오고 예. 그런 걸 보면은 형의 월북이라는 것이 그런 작품들과 무관계하지는 않지 않나. 더군다나 또 확실하게 뭐 죄목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은 남인수가 또 49년 초에 경찰에 이제 잡혀가는 사건이 또 발생하기도 했으니까 예. 다 관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가거라 38선 함께 듣겠습니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건만 남극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너를 가려 상상선을 헤맨다. 어느 때나 어느 때나 삼팔선 책을 짜는 누가 씌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 든다. 손모아 비나이다. 손모아 비나이다. 네, 가거라 38선 들었습니다. 예, 이 노래가 애수의 소야곡하고 비교하면 딱 10년 뒤에 나온 노래인데요. 1948년 작품인데. 게다가 작사 작곡자도 똑같죠. 동일하죠. 예. 이부풍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 네. 근데 음질 면에서는 사실 앞서 들었던 애수의 소야곡, 물론 그 곡도 좀 잡음이 있긴 하지만은 가거라 38선이 훨씬 음질이 좀 안 좋아요. 38선 자체가 이 현대사의 비극이기 때문에 그걸 노이즈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요즘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음반 산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곡뿐만이 아니라 해방 전 음반들이 대체로 해방 직후부터 50년대 한 55년, 그러니까 45년부터 55년까지 나온 음반들이 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품질이 안 좋습니다. 아, 해방되면서 그 기자재 같은 거 일본 놈들이 다 갖고 갔군요. 아니죠. 갖고 가지는 않았어요. 원래 일본 거였던 거죠. 예. 원래가 일본. 그러니까 갖고 가갔군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 있는 거니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진 거죠. 조선에 없었고.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 서울에서는 녹음은 가능했는데 해방 전에. 근데 판을 찍는 기계, 공장 설비는 없었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던 거를 이제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해방까지 되는데 일본 가서 판 찍어오긴 그렇잖아요. 그럼 38년 애수의 소야곡은 일본에서 찍어온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때 나왔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조선에서 찍었는데 이제 해방되니까 일본이 다 갖고 가고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모든 음반은 다 일본제 음반이라고 메이드 인 생각하시면 재팬. 돼요. 예. 근데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45년부터 한 55년 정도까지 나오는 영화들 아주 일단 제작 편수도 얼마 안 되고. 편수도 얼마 안 되고 아주 질이 개판이에요. 그냥 화질도 나쁘고 우선 필름이 없고요, 별로. 남아있는 것도 없죠. 필름도 없고 필름을 그 당시에 구해서 제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이때 마찬가지로 음반 찍으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옛날 있었던 일본 음반을 가져다가 다시 입혀가지고 찍었대요. 그거는 신문 광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반, 중고 음반을 사들인다는 거죠. 값쳐주니까 들고 와라.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되파느냐? 그게 아니라 녹여서 살짝 녹여가지고 그걸로 판을 찍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다가 살짝 덮어서 하기 때문에 한참 듣다 보면 우리 노래를 듣다가 이게 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일본 노래가 나왔다가 가다가 일본 노래가 나왔다가 그런 음반도 많았고요. 그 프레스 기계가 없어서 그 방앗간에서 참기름 짜는 기계 있죠. 그거 개조해서 찍어 눌러야 되니까. 하나씩 찍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빈대떡 굽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거의 그 수준으로 음반을 만들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나온 가거라 38선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음질이 안 좋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이면은 이제 남북이 각각 정부가 들어선 때지 않습니까? 예, 이 예. 노래는 그 직전에 몇 달 전에 노래가 나왔는데 예. 이미 분단은 기정사실이 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중들의 어떤 정말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그렇죠. 예, 그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다른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은 남인수 팬으로서 해석을 하자면은 네. 뭐 작가 입장이든 음반 회사 사장님 입장이든 이걸 남인수가 아니면 누가 불러? 그렇죠. 이 정도로 이제 이미 40년대 후반이면은 남인수가 이제 톱이라는 위치가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거라 38선이 6.25 이후 노래라고 알고 있는 대중들도 많아요. 꼭 그런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48년 작품이고요. 이미 6.25 전부터 분단이 굉장히 명확하게 대중들한테도 와 있었다는 느낌이 이제 이 증거가 되는 셈이고 네네. 게다가 남북한 그러니까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단에서 이렇게 탄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정부 수립했는데 갑자기 분단을 탄하면 너 뭐 우리한테 무슨 유감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 단독 정부가 수립된 직후부터는 이런 네. 노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리고 저는 SEOUL 이런 노래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이승만은 이 노래 들으면서 북진 통일 꿈꿨을 것 같은데요. 각하께서 이런 유행가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수립됐으면은 그렇죠.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럭키 서울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박시춘이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되는 사실은 아닌데 네. 좀 이게 약간 금지곡 비스무리했다라는 그런 약간 애매한 기록 내지는 증언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요? 예. 가거라 38선이. 예. 그런 얘기도 있어서 뭐 충분히 분위기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요. 싶은 거죠. 예. 어쨌든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런 식의 그 분단에 대한 노래가 안 나오다가 6.25 이후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예. 이제부터는 다시 정말 확실하게 저놈의 북괴 때문이야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근데 48년부터는 50년, 51년 사이는 애매한 거예요. 이 분단 이야기를 하기가. 예. 남인수 선생이 성정이 좀 어땠습니까? 뭐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열혈 팬으로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 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인수라는 같이 부대 꼈던 사람들 중에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특히 돈 문제.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인수라고까지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팬심을 발휘하자면은 네. 일단 아니 가수가 돈 벌어야겠다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고 또 깐깐하게 군 만큼 네.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애수의 소야곡 또 가거라 38선을 같이 한 작사가 이부풍 예. 그분이 남긴 글 미발표 원고에 보면은 남인수 때문에 집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해방 직후니까 아마 가거라 38선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제 쇼를 조직을 해서 지방 순회 공연을 해야 되는데 당시 단체를 만드는 거는 쉽지만은 이제 돌면서 공연을 하려면은 뭐 길거리에서 포장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극장에 가야 되는데 극장을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하면은 극장주들이 남인수 나옵니까? 이것부터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하면은 바로 오케이 하는데 아니 저기 그 남인수도 남인수지만 뭐 또 좋은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인수를 확실히 잡아놓고 조직을 해야 일이 술술 풀리는 건데 문제는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캬라가 개런티 개런티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를 불렀길래 세상에 집을 팔았겠어요. 하지만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깐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네요. 여러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녹음실에 들어가서도 NG 한 번 안 내는 사람이다. 전기요금 많이 나올까 봐. 깔끔하게. 그러니까 막 해도 안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깔끔하게 땡 끝나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정말 머리 한 톨 흐트러지지 않는데요. 아, 그렇죠. 예, 기름 쫙 빨아서 넘기고 나서 중간에 잠깐 잘 때도 이렇게 목침 베고 잔다고. 머리 망가질까 봐. 꺼지는 베개를 베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정도의 깐깐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무대 사진 남아 있는 걸 보면은 바지 그 주름이 칼입니다. 칼. 진짜 칼주름. 예. 뭐 군인들 저리 가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져. 그러니까 그 깐깐한 약간 그 완벽이랄까요. 뭐 1등 지향이랄까요. 이런 것. 정수기 같은 분이었네요. 깐깐하다면서요. 웅진코웨이 같은 그런 분이네요. 그러니까 한때 정말 친구이자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정구 선생의 얘기는 공연이 끝나면은 을에 극장 앞에 인력거가 진을 치거든요. 모셔가려고. 그래서 이제 뭐 좋다 오늘 뒤풀이 하자 하면은 이제 요리집에 가면은 기생들이 이제 뭐 당연히 그 당시 관행상 따라붙게 돼 있는데 그냥 기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인수는. 그럼요. 그 권번에서 최고 기생. 이지방. 그러니까 에이스. 1번. 니 아니면 김건희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여군이 되는 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김정구 선생 입장에서는 너만 뭐 인기 가수냐, 뭐 나도 남자고 인기 좋다. 근데 왜 자꾸 남인수만 게다가 2살 형님인데 김정구 선생이 형인데 왜 자꾸 너만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기생들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또 많았다는 거죠. 김정구 선생한테는 선택 안 하고요. 그러니까 둘이 붙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1번이니까. 김정구 선생님 마녀를 많이 부르셔서 조금 물론 김정구 선생도 인기가 참 많았던 분이긴 한데. 근데 남인수한테는 못 당하겠다, 못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깐깐하게 돈 관리도 잘하고 또 뭐 그렇게 또 하면 이게 좀 여자들하고 스캔들도 많았겠네요. 뭐 일단 결혼을 하긴 했는데 데뷔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뭐 유명한 그거는 부인이 남긴 회고담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신접살림 차린 지 며칠 됐다고 막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건넌방에 딱 그냥 자리 잡고 앉아버리니까 그래서 여보 이게 당신 이게 뭐냐고 빨리 내보내라고 하면은 아니 그래도 먼 데서 찾아왔는데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여인수입니까. 그러니까 돈인수의 여인수. 여자가 드글드글드글. 가는 곳마다 다른 여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유명한 얘기긴 한데 그만큼 알려진 얘기는 아닌데 초절정 당구 고수였답니다. 당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소유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했다 하면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당구를 얼마 잘 쳤대요? 50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진짜 당구장은 요구르트 먹는 맛에 몇 번 따라간 게 요새 당구장 요구르트 안 줍니다. 요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래서 뭐 당구 500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잘 실감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당구 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500 치려면 돈 엄청 썼을 텐데요, 당구장에서. 그만큼 벌었으니까. 굉장하다. 하여튼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중의 스타라는 게 예컨대 배우도 연기를 물론 잘해야죠. 하지만은 연기만 잘한다고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수도 역시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 해야겠지만은 그 외에 대중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또 소비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른바 여인수라든가 뭐 당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로 굉장히 좀 작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여성 관련 스캔들에서는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주목이라기보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이난영. 뭐 선배이기도 하고 누님이기도 하죠. 몇 살 연상이에요? 2살 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 엄연히 각각이 또 하여튼 결혼을 따로 했기 때문에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 물론 이난영 선생 같은 경우는 6.25 때 이제 남편을 잃게 되는데 두 분이 결국은 하여튼
법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부로 몇 년을 살았거든요. 남인수의 남인수의 마지막 5년은 이난영과의 삶이었는데 네. 그럼 그때 남인수는 그 본부인하고 이게 뭐 이혼한다거나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었고요. 그게 확실치는 않은데 잡지에는 일단 이혼을 한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뭐 호적을 따로 점검을 안 해봐서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하여튼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또 스캔들 또 터지죠. 또 터지고 뭐 그래서 잡지사 기자하고 그거는 그 직전. 그 직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부인하고 아직 살고 있던 그 마지막 단계에 말씀하신 그 스캔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또 다른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난영과의 관계도 스캔들이라면은 스캔들인데 그게 이제 마지막 스캔들이 아니었을까. 예. 그 이후로는 일단 뭐 그런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건강이 또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마지막은 진짜 이난영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수발들면서 말년을 경수발 듣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하여튼 두 사람의 관계를 그냥 좀 단순한 어떤 중년 남녀의 뒤늦게 불타오른 이런 걸로만 보기에는 조금 하여튼 좀 남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인수 타계 이후에 이난영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몇 년 살다가 그냥 또 역시 일찍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두 명의 가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들어볼 만한 노래가 이건 정말 공교로운 건데요. 1938년에 아직은 그 당시 남인수는 총각이었고 이난영은 이제 남편이 있고 애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분이 노래를 하나 같이 듀엣으로 녹음을 해요. 근데 제목이 참 얄궂게도 신접살이 풍경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노래? 일본 작가가 만든 번안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히트를 하진 않았지만은 일단 참 묘한 20년 뒤의 상황을 뭐 예고한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왕이 그 당시에 듀엣을 안 불렀으면 또 이상해요. 그렇죠. 사실 많아요. 이런 노래가 몇 곡 더 있는데. 남편인 김혜송이랑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이 노래는 하여튼 묘한 좀 그런 연이 있고 또 하나는 두 사람의 어떤 연기력 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녀인가요? 약간 마녀스럽죠. 그래서 들어보면은 그런 재미로도 한번 들어볼 만한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접살이 풍경. 여보, 아이 참, 이거 봐요. 여보. 여사히 당신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다지도 냉정합니까? 당신의 그 마음이 편해가지요. 그렇지요? 몰라. 그렇지요. 듣기 싫어. 야속합니다. 그다지도 냉정하신 당신인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야속해진 내 맘이 왜다 오늘 또 어저께도 듣는 것이다. 님자의 이해 없는 잔소리 왜다. 그렇지 뭐. 몰라요? 그렇지 뭐. 몰라. 쓸데없거나 조금 더 재미있는 임자인 줄 알았건만은. 그러겠죠? 나야 별 수 없는 여자이니까 미안합니다. 뭐야? 다시 한 번 더 말해봐. 얼마든지 말하죠. 나는 교양도 없고 이해도 없는 못난이
당신은 훌륭한 신사이니까 나 같은 여자야 뭐 소용있나요? 쓸데없죠. 이시야! 잠깐 떠들어. 아이 속상해. 울리면서 싸운 다음엔 언제나 눈물 위에 떠도는 웃음. 싸우면 싸울 사로 정이 든다네. 용서해요. 천만에 용서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꿈의 왜 싸움이란 안타까운 꿈이랍니다. 1938년작 신접살이 풍경. 네, 남인수, 이난영이 함께 불렀고요. 네, 남인수 선생 대사보다 이난영 선생 대사가 훨씬 많네요. 훨씬 길죠. 그렇죠. 예.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고요. 진짜 들어보면 정말 잘해요. 웬만한 여배우들 대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서 두 분이 문예봉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예봉 대사도 남아있는 게 자료가 있으니까 들어보면은 글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걸요. 아마 비슷한 느낌들을 많은 분들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배우 대사예요. 이 정도 대사를 한다는 거는. 예. 하여간 뭐 남인수 선생 대사는 거의 버럭하는 막 그런 느낌인데 진짜 원래 요새는 배우가 못하면은 길게 주지 않아요. 대사를. 그렇죠. 요새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신접살이에서 남편이 저렇게 버럭하면 쫓겨납니다. 요새는 진짜. 예. 뭐 이런 것도 시대상의 반영이랄까.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최규엽 이야기하면서 최규엽이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었는데 남인수도 일본에서 활동을 했었나요? 이거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었던 신접살이 풍경의 또 다른 주인공 이난영. 네. 그분도 일본에서 오카랑꼬라는 일본식 예명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관련해서 남인수도 일본에서 음반을 냈다. 그리고 그게 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우리 첫 곡으로 들었던 애수의 소야곡의 일본어 버전이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노래가 있어요? 일본어 버전이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이렇게 과장됐다는 거죠. 일단 일본에서 그 최규엽이나 이난영처럼 판을 낸 적이 없습니다. 남인수는? 예. 그러니까 뭐 모르죠. 또 어디서 묻혀있던 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자료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정말 희박합니다. 그러면 애수의 소야곡이 일본어 버전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뭐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진 얘기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나름 근거는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1940년에 남인수의 그때까지 발표된 대표적인 히트곡들을 6곡을 추려요. 그래서 한 절씩만 이렇게 메들리식으로 부른 남인수 걸작집이라는 이제 음반이 발매가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또 복각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남인수 걸작집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남인수 노래 사이사이에 대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대사가 전부 일본어로 돼 있습니다. 그 대사를 주로 맡아서 처리한 사람은 도도로키 유키코라는 일본에서 그 당시 최고의 영화 스타, 뭐 노래도 했지만 그런 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인수 걸작집은 남인수와 도도로키 유키코가 노래와 대사를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음반인데 맨 마지막 곡은 두 사람이 노래를 함께 불러요. 그리고 이 노래만큼은 일본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일본에서 발매된 거예요? 아니 이 음반은 남인수 걸작집 음반 자체는 조선에서 발매된 음반 체계도 조선어 음반 체계고 물론 이 음반이 일본에서도 유통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에서 조선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반인데 근데 거기에 일본 배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녹음에 참여를 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예고 더군다나 마지막 곡을 애수의 소야곡을 실제로 일본어로 불렀거든요. 두 분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애수의 세레나데, 애수의 소야곡의 일본어 버전인 셈이죠. 근데 이건 독자적으로 이 곡만 따로 떼서 음반이 나온 게 아니라 남인수 걸작집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와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일본에서 뭐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동이 있긴 있는데 예. 음반은 아니고 1942년, 43년 그 무렵에 남인수 본인이 직접 이제 흥행사가 돼서 쇼를 조직을 해가지고 일본을 이렇게 순회를 했던 그런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음반은 좀 다른 얘기니까요. 예. 지난 시간에 최규엽도 이제 궁극가요 얘기를 했었는데 남인수 선생도 이 궁극가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또 자유롭지 않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도 올라가 예, 있잖아요. 올라갔고 그렇죠? 예. 또 노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예. 우리 이준희 선생님 친일인명사전 만들 때 이 대중예술인 쪽 이렇게 감수 같은 거 하고 그러셨잖아요. 예, 저도 예, 집회에 참여를 그러니까 했죠. 참여하셔서 그 남인수 이렇게 늘 때 팬으로서 마음이 찢어지셨겠네요. 어떠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았고요. 공과사가 분명한 분이에요. 공과사가. 그러니까 제 입장은 지금도 달라진 건 없는데 예. 뭐 그런 인물이 그런 행적이 있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뭐 그건 당연히 밝혀야 될 사실이 오히려 그게 그동안 묻혀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맞아요. 문제였으니까 밝힐 건 밝히자. 그걸 깔아놓고 이제 뭐 욕을 하든 뭐 조화를 하든 뭐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이거 있는 건 있는 거지. 그걸 왜 자꾸 덮거나 엎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친일인명사전 나올 때도 가족들 뭐 반대하고 뭐 소송 걸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소송감이 안 되죠, 사실은. 아니 뭐 없는 얘기를 꾸며내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소송 걸 수 있는 얘기지만. 친일이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나 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는데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나 더 얹자면은 집필에도 참여를 했고 사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런 묻혀있던 궁극가요들을 뭐 남인수뿐만이 아니라 발굴하는 데도 정말 가장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래도 전 남인수를 좋아하거든. 가수로서 남인수를 좋아하거든요. 그 점은 또 역시 불변이거든요. 그 같이 이렇게 남인수 선생 좋아하는 분들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그때 친일인명사전 이렇게 쓰실 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선생이 좀 알아서 좀 빼.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없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런데 뭐하러 굳이 참여를 하느냐 끼느냐 뭐 이런 얘기는 좀 듣긴 들었는데. 우리 연구소 일을 그런데라고 표현했군요. 그런데 왜가? 이렇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한데. 친일인명사전 그 이후입니다. 2012년이죠. 1900이 아니라 2012년에 이제 이 양반이 그때 이제 죽은 지 50년 되는 해였잖아요. 62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때 남인수 전집을 만들었어요. 지금 음반 CD 전집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궁극가요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근데 아니다. 그러면 그럼 전집이 아니지 않느냐고. 뭐 못 찾아서 못 넣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뻔히 있는 거를 왜 안 넣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 전집 타이틀을 빼야지. 그렇죠. 내 마음대로라고 해야지. 그래서 관철을 뭐 하여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사실 일할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남인수 전집은 모든 그 당시 기준으로 모든 노래가 다 들어갔고 궁극가요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준희 선생님. 창작이 아니라 재현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래요. 이거는 이제 재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작사, 작곡자, 극본가, 무슨 감독 이런 사람들은 창작을 하는 종류의 사람이고요. 이 둘은 약간의 입장이 좀 달라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꼭 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이렇게 재현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입장에 이렇게 민감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거나 별로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더 예쁘게 낼까. 뭐 이것 쪽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념은 물론 어느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민감하게 다 생각하면서 모든 장사미사들이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그 재현하는 사람들, 재현하는 예술가들도 사실은 그 정도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했으니까
했다는 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역사적 과오는 과오라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 거죠. 그건 분명하죠. 네. 하여간 어찌됐건 남인수의 이 궁극가요 문제 다시 한번 또 짚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건 영원히 짚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불렀죠. 개수로 따지면은 뭐 쌍벽이죠. 그러니까 백년설 남인수. 네. 근데 뭐 그 얘기는 달리 바꿔 얘기하면은 가장 인기 있었다. 네, 그렇죠. 가장 예. 끼는 두 명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와 있고. 예. 그리고 이영민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 창작과 이 재현의 그 약간 분명히 하여튼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고 뭐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는 그런 거를 다 아울러서 작가든 가수든 다 등재가 됐지만은 그 위원회 네.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그런 걸 좀 감안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가수는 빠졌습니다. 또 장작자만 올라가고. 예, 조명한 박시춘은 올라갔죠. 네. 자,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일단 두 곡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네. 더 궁금해하실 만한 노래는 바로 그 애수의 세레나데 일본어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요거를 이제 남인수 걸작집에서 이제 제가 좀 간단하게 잘라냈거든요. 네. 편집을 해서 그 노래에 딸려 있는 그 앞부분 대사부터 네. 노래까지 짤막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일본 도도로키 유키코와 함께. 도도로키 유키코. 예. 여자 배우인가요? 그렇죠. 예. 네. 듀엣으로 부른 거죠. 예, 노래 그리고 함께 불렀습니다. 이어서 남쪽의 달밤. 요건 이제 군국가요 중에서 네. 글쎄요,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좀 괜찮은, 그러니까 노래가 웰메이드. 그러니까 잘 만든. 그러니까 군국가요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가사 메시지로 보면은 군국가요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네. 멜로디는 굉장히 애상적이에요. 그리고 노래는 달밤이니까. 예, 노래는 또 당연히 잘했고 그리고 이 멜로디는 아마 들으시면은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싶으신 분들이 있을 그래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재활용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라카이. 예. 나중에 다른 노래로 발표가 돼요? 뒷부분을 약간 고쳐서 근데 거의 4분의 3까지는 동일한 멜로디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 네. 그 김부자 다라다라 네. 밝은 다라 예 그분이 그 히트곡 중에 일자상서라고 있습니다. 같은 곡이에요 사실상. 네. 예. 히트곡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목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 70년대 기준으로는. 예. 자 그러면 애수의 세레나데 그리고 서정적 궁극가요. 예. 네, 남쪽의 달밤 듣겠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동백꽃 피는 내 고향 떠나왔으니 하나이 내 목숨을 랜드로 이알 소녀 뻐꾸새 울지 마라 뻐꾸새 울지 마라 남쪽의 달밤 흘러를 간다 흘러를 간다 남쪽의 항구 쌍도대 화륜 선구에 고향을
찾아가는 내 마음이 흐른다. 어머니 불러보는 진경의 달밤. 내일은 간다. 내일은 간다. 나라에 가진 한 가지 옷을 안고서 험한 산 천리하여 붉은 길을 묻히며 낙하로 가리로다 낙하로 가리로다 사나이 자, 뭐 오늘 방송 초반에 25년 동안 본인이 건강이 나쁠 때를 제외하고 늘 정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이유들 덕택에 그렇게 그런 지위를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본인의 노력이 당연히 있었죠. 이 아이가 설명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네. 시기별로 남인수 노래니까 이럴 때 전집이 유용합니다. 쭉 펼쳐놓고 들으면은 그때그때마다 목소리 색깔도 그렇고 창법도 그렇고 변화가 있어요. 약간 묶어서 이렇게 이때는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저런 시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만큼 그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럼 자신이 그만큼 자신의 어떤 목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당대 대중의 요구, 시대의 요구 이런 거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색을 바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가수는 목인데 노래인데 노래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이 아무리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가수라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그 목소리가 언제까지나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하는 건 알겠는데 또 저 목소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약간 변화를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남인수는 들어보면은 그거를 어쨌든 간에 해냈어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들어보면은 느껴집니다. 그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오랫동안 정상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앞에 더 중요한 건 노래를 잘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체기업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기업이 지금 들으면 성악가 발성 같지 않지만 분명히 성악가적인 당시의 발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체기업보다 잘하고 현재명보다 잘하고요. 안기영하고는 약간의 질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안기영은 성악 쪽으로 계속 클래식 쪽으로 갔으니까 약간 결이 다른다는 점에서 거의 쌍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 당시에 노래 잘하는 남자로서는.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네. 안기영한테 배웠다는 개인 교습을 좀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근거가 있어요. 너무 둘이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예컨대 그 돌아가신 박용구 선생 구술을 보면은 거기에는 박용구 선생이 안기영하고 굉장히 가까운 맞아요. 사이였는데 남인수가 언급된 건 아닌데 그 백년설이도 다 안기영 선생한테 배운 거잖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년설이 배웠으면 뭐 남인수라고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까 클래식하고 대중예술 사이에 그 간격이 별로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춤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배우거나 교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필이 국악 무슨 이선희 이런 국악 창법을 배웠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여요. 근데 저는 안 배웠어도 물론 그렇죠. 네, 안 배웠어도 남인수는 굉장히 훌륭한 가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안기영 소리는 정말 성악이 아니까 담담하게만 이렇게 쫙 부르잖아요. 그런데 체기업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확한 음을 찍어서 게다가 고음을 또랑또랑하게 부르기는 하지만 감정을 못 싣는 사람 아직도.
근데요, 남인수는 감정을 너무너무 잘 실어요. 어. 그냥 담담하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노래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기교를 섞어서 감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꽃이 핀 풋사랑 이런 거 할 때는 막 진짜 그 꽃이 핀 풋사랑처럼 부르고요. 녹음실에서 누가 진짜 꽃이 핀 거 아닐까요? 정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애인이 막 몸따라 하고 이러는 남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리듬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재즈송 부를 때 리듬감 떨어지면 진짜 그걸 못 잡는데 그런 건 타고나는 거겠죠.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혜송만큼 김혜송은 작곡가고 연주자니까 그만큼 하는 거지만 굉장히 재즈송 청춘일기 같은 거 들어보면 톡톡 튀는 리듬감 아주 잘 만들어내고요. 뭐 행진곡 분위기는 행진곡도 역시 잘 불러요. 감격 씨들 부르는 거 보세요. 네, 군국가요도 잘 부르고. 네, 잘 불러요. 예, 잘 불러요. 게다가 애수에서야에서 보듯이 숨도 길어요. 아. 네. 그리고 참 놀라운 건데 아까 건강 나빠졌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창력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50년대 중반에 불렀던 노래를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또랑또랑한지 말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녹음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리로 아주 매끄럽고 힘 있는 소리를 50년대 중반까지 중후반까지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윤기, 음폭 뭐 이런 점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가수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예. 표현도 그렇고요. 예. 또 언짢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데 팬클럽 회장으로서 얘기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회장은 아니어도 예. 그 가사 전달력입니다. 아. 이게 전집 같은 옛날 음반들을 모아서 이제 복각 음반을 내려면은 그 채록을 해서 가사집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그냥 적당히 땡땡 표시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음반 자체가 많이 달아 있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깨끗한 음반인데도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게 안 들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남인수라는 가수는 정말 웬만큼 달코 다른 음반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들립니다. 그런 가수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네, 팬클럽 대표로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있고요. 아유 진짜 그래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인수 스타일이라는 어떤 전범이 만들어지고 그걸 따라하는 후배 가수들 그렇죠. 어디에 남인수, 어디에 남인수 이런 거죠. 그 지역 출신에 따라서 이름도 남강수. 나중에는 그런 이름까지 있으니까. 일종의 이미테이션 가수인가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남강수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분도 노래는 잘 해요. 맞아요. 남인수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교할 순 없어요. 그런 너우나 씨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그런 급은 아닙니다. 또 어쨌든 남인수류라고 이제 감히 붙일 수 있을 만큼 하나의 가창의 흐름, 계보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거에 비견할 수 있겠네요. 신성일 뜨고 나오면 신영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신영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일은 워낙 크니까 그 다음에 그 신자 돌림으로 물론 이건 신필름이 있으니까 신성일이 나온 거기는 합니다만 신영일 뭐 해갖고 그 비슷한 엇비슷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후진 배우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계속 쓴단 말이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죠. 자, 아까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50년대 후반, 중후반 남인수의 가창이 참 좋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시대의 노래 50년대 후반쯤에 발표된 노래 한 곡 듣죠. 뭐 이것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들어서 많이 들어보신 노래이긴 한데 특히 이제 가창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더 한번 새겨 들어볼 만한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요. 산유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이 남인수가 애수의 소여곡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뭐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은 누가 만든 곡이죠? 이재호 작곡이고요. 두 분은 같은 진주 동양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야월 작사. 1957년 곡입니다. 산에 꽃이
산이 오면 새가 울면 님이 잠든 무덤가에 너는 다시 비련 많은 님은 어이 못 오시는 거 선유하여 선유하여 너를 잡고 내가 운다. 산에 산에 꽃이 피네 들에 꽃이 지네 꽃은 지면 피련 많은 내 마음은 언제 피나 가는 봄이 느심하냐 지는 꽃이 느심하려냐 선유하여 선유하여 너를 잡고 내가 운다. 자, 산유와 함께 들었고요. 남인수 선생 이야기하고 있는데 워낙 뭐 대중가요사에 길이 남는 그런 거인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얘기는 뭐 끊이지 않고 있죠. 예. 예. 앞서 뭐 그 영웅담처럼 소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거 생가 문제. 생가. 문화재로 지정이 한때 됐었잖아요. 근대 문화재로. 예, 예. 근데 또 그게 얄궂은 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남인수 선생은 고난의 연속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05년에 지정이 됐다가 2013년에 이제 예, 취소가 된 거네요. 해제가 됐죠. 예. 그때 저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네. 이게 사실 처음부터 좀 얘기가 많았어요. 아까 왜 호적상 아버지가 이제 강 씨이긴 한데 생부는 최 씨라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 도대체 그럼 남인수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적에 이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호적상으로는 이제 당연히 기록은 있지만은 네. 이게 생가가 맞느냐. 근데 남인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최 씨 조카분도 그렇고 아니 그 집은 우리 삼촌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이런 조카부터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다양한 증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좀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록상도 약간 어긋나는 면이 있다. 예. 호적 기록하고 남인수 생가라고 지정된 그 집의 번지수도 약간 차이가 있고 또 뭐 어릴 적에 살았던 집 주소도 완전히 다르고 예.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생가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연락을 받았을 적에 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이제 해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생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집이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데에는 남인수라는 인물의 의미 때문에 그 지정을 했던 건데
살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애초에 누가 이게 추진해 갖고 이렇게 졸속으로 그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인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래도 뭐 선생님의 이런 문화재로 지정되면 좋지 않으리 뭐 이런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게 누군가의 조금 약간 삐딱한 이속과 또 관련이 된 거라면 더더욱이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생가는 일단 해결은 됐지만은 또 하나 여전히 논란거리 가요제. 가요제가 이거는 제가 뭐 불과 며칠 전에도 기사 검색을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남인수 가요제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진주시에서 더 이상 안 하게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가요제 개최를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부활을 시켜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또 진주에서 최근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장소도 필요하고 근데 장소는 부차장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시의 지원 행사니까 아니 지역 행사인데 시가 지원을 안 해줘 이런 차원에서 이게 좀 설왕설래가 많았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요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요제가 하다가 이제 취소되고 그런 게 결국은 그 친일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공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열린 건데. 그리고 친일 행적을 이유로 들어서 이런 가요제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돈 많은 재벌 어떤 회장님이 나 남인수 팬이야. 내 돈 들여서 할게. 100억 쏴줄게 해 하면은 그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도 뭐 할 수 있다.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문제는 현재 남인수 가요제 부활이라는 논의 자체가 약간 연불보다는 잿밥에 조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자세한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단 보도된 내용만 봐서는 그런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참 지역에서 행사 그다음에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잿밥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친일 문제나 이런 게 어디나 지금 다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가요제 무슨 기념관 이게 이제 애초부터 뭔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일찌감치 친일 잔재 청산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분들이 살아계시거나 좀 일찌감치 됐다면 뭐 사죄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숙의 시간을 갖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어떤 한 시기에 과오가 있었던 역사, 부끄러웠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게 늦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뭘 하든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하든 간에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뭐 불협화음이 나고 그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게다가 자손들은 이렇게 하는 건 불효가 아니야.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이 친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야월 선생님이 말년에 본인 살아계실 때 친일에 대한 사죄를 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일찌감치 받았어야 40년대 후반 50년대 살아계실 때 했었으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나요. 지자체가 나서서 남인수 가요제 같은 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저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론이 또 갈릴 테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 각지에서 특히 이제 이런 가을철이면은 가요제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요. 그럼요. 저는 그 가요제 자체를 별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가요제라기보다 그냥 노래자랑이죠. 그렇죠. 하여튼 별로 무의미하고요. 이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돈만 그냥 허투루 쓰는 그런 행사는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한국 가요 발전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오히려 악영향만 이제 역효과만 나왔으면 나았지 별로 진짜 가요제 자체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하여간 두 분 말씀은 가요제를 하더라도 남인수의 공과 과를 모두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남인수 노래 내가 뽑은 남인수 베스트 3.
기대가 됩니다. 뭐 효과음 같은 거 좀 들어가야 나중에 편집할 때. 두두두두두두두. 오늘도 그러면 우리 오늘도 제가 먼저. 이영미 선생님이 먼저. 네. 오늘은 뭔가 좀 겹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두 분도 이거 지금 모르시는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 예. 몰라요. 자, 먼저 우리 이영미 선생님. 그래도 네. 1번 처음 뽑은 거는 애수의 소야곡입니다. 그렇죠. 애수의 소야곡. 예. 근데 뭐 이거는 애수의 소야곡 얼마나 중요한 작품인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요. 예. 그 다음 거는 애수의 소야곡이 뭔가 쓸쓸한 분위기의 사랑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인수가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굉장히 그 경쾌한 느낌을 주는 그 애인 같은 목소리가 또 있단 말이죠. 아까 네. 꽃이 핀 풋사랑 얘기를 했지만 그걸 뽑을까 막 망설이다가 재즈송인 청춘일기를 뽑았어요. 청춘일기. 예, 톡톡 튀고 굉장히 가창을 잘 했더라고요. 청춘일기는 몇 년도 곡이에요? 이게 30년대 말에 발표가 됐죠. 30년대 말. 예.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50년대 중반까지도 저렇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보이고 있다니 라고 말씀드렸던 그 대표적인 노래가 청춘고백입니다. 청춘고백. 청춘고백은 산유아도 물론 굉장히 잘 부른 노래지만 정말 남인수스러운 그런 애인 느낌이 나는 남인수스러운 사랑 노래인데다가 음의 오르내림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굉장히 고음까지 올라가는데 따라 부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웬만한 사람은 노래방 가서 따라 부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뭐 아주 능란하게 하고 있어서 진짜 매력적인 그런 사랑 노래로서 매력적인 노래예요. 게다가 청춘고백이 그거잖아요. 저쪽에서 나 좋다고 할 땐 싫고 저쪽에서 막 튕길 때 내가 막 좋고 도대체 내 심사가 도대체 뭐냐. 밀당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자기를 탓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 많은 내 인생인데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 손석우 선생님이에요. 노란샷 세상의 작곡자. 그분이 이 노래는 어떻게 트로트인데 어떻게 지으시게 됐습니까? 좀 뜻밖이긴 하죠. 손석우라는 작가의. 예. 그랬더니 그것도 작곡도 아니고 작사거든요. 그랬더니 남인수를 딱 떠오르니까 이 가사가 생각났대요. 그 수많은 여성 스캔들이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바로 떠올랐는데 진짜 딱 맞아요. 그런 맞춤형. 느낌이. 예. 자, 애수의 소야곡, 청춘일기, 청춘고백 세 곡 뽑아주셨고요. 자, 기대됩니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요? 근데 막상 펼쳐놓으니까 안 겹치네요. 애수의 소야곡 안 뽑으셨어요? 저는 제 중학생 때 눈물 흘린 노래 이제 따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죠 지금. 예, 지금 한 곡은 그 얘기를 할 그렇죠. 건데 예. 일단 먼저는 네. 그 남인수의 가창이 시기별로 이렇게 약간 묶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청춘고백과 거의 같은 시기의 녹음입니다. 저는 청춘고백도 물론 좋지만은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일단 노래 자체가 히트한 것도 있고 예. 하여튼 가창의 기교를 정말 잘 깔끔하게 잘 보여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꼽았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제 사적인 얘기인데 두 번째는 무너진 사랑탑으로 골랐습니다. 무너진 사랑탑. 그렇죠. 예. 이 노래가 혹시 눈물 흘린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좀 그렇게 하잖아요. 남인수의 그러니까 대히트로서는 마지막 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사람 리듬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노래들 이렇게 잘 부르는 걸 보면. 박자 하나도 안 놓치고요. 예. 톡 튀잖아요, 아주. 이 16분 음표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거를 하나도 안 놓치고 그냥 오히려 여유가 느껴질 만큼 이걸 불렀는데 라이브에서는 한 번 정도 놓친 적이 그럴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제 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노래를 듣고 가수의 꿈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왜요? 꿈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노래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노래 듣고.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어렸을 적에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정말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한번 거예요. 해보시죠 지금.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사나이 목숨 걸고 그렇죠. 맞춤 쫙 내려오는 부분인데. 사나이 목숨이 아니라 목숨 걸고 바친 순정이에요. 근데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그 음잡기가 목숨 걸고 바친 순정.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 이렇게 부르시고 꺾고 갔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꺾으면서 내려가고 꺾으면서 내려가는데 그 음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요. 목숨 걸고. 근데 저는 이별의 부산정거장보다 청춘고백이 더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훨씬 더 고음 찌르는 그 물론 그렇죠. 그 차이는 있죠.
자, 이별의 부산정거장 무너진 사랑탕. 그럼 세 번째 노래가 이제 중학생 때 눈물을 흘린 그렇죠. 노래군요. 기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앞서 들었던 산유화하고 비슷한 시기의 노래인데 예. 또 약간 가창의 결이 다르거든요. 50년대 후반. 57년곡 예. 다정도 병이련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정도 병이련가. 예, 이 노래는 이거 우리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예.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맞아요. 예. 이조년. 예. 와. 예. 아니 국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름이 아주. 이조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죠. 저희 집이 족보를 사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예. 집안 어른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예, 죄송합니다. 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다정도 병이련가는 가사 이미지도 참 좋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애틋한, 그러니까 눈물을 자아내면서도 뭔가 하여튼 다사로운 정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중학생의 눈물을 딱 나오게 했을까요? 그때 우리 중학생이면 저랑 동갑이니까 그때가 예. 워낙 우리- 독특한 중학생이야. 이선희. 우리 중3 때가 6월 항쟁이었어요. 87년. 그렇죠. 예. 그러니까 85, 86, 87. 50 때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쯤 됐으면 이문세 들어야지. 그러니까요. 무슨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그 중학생 80년대 중학생의 감성을 턱 건드렸을까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논리적인 설명은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인데 예. 어쨌든 찔렀어요. 예. 찔렀고 저는 찔렸고 그래서 정말 수백 수천 번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잠 안 오고 할 때는 이 노래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베개를 적시기도 하고 예.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기 참 힘든 어떤 그 느낌을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 느낌하고는 또 다르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렇긴 네. 한데 그래도 이 노래는 여전히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남인수 하면 떠오르는 이 세 곡이 다 후반기 노래였네요. 골라놓고 보니까 네. 이제 일제시대 그 식민지 시기의 노래들은 물론 아쉽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세 개만 뽑으라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팬심이에요. 저는 네. 팬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으니까 시대와 이렇게 갈래를 보면서 뽑았는데 진짜 팬심이네요. 네. 이준호. 그런데 만약에 한 1년쯤 뒤에 똑같이 뭐 베스트 뭐 이런 거 또 하면은 아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 네. 그건 그때 다르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영미 선생님이 뽑은 노래 가운데 한 곡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이 뽑은 노래 다정도 병이련가 들어야겠네요. 예? 뭐 저는- 틀어주시면 감사하죠. 네, 저는 청춘 고백을 청춘 고백. 뽑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청춘 고백과 다정도 병이련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서 오늘 남인수 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좀 빼먹은 거 있다 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건 뭐 1년 뒤에 또 하면 되죠. 자, 오늘 방송도 아주 재밌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댓글, 좋아요, 구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아주 기대가 많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면 그리우고 만나보이면 싫어하고 몹쓸 거리 내 심사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 거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많은 내 청춘
껴서 불려놓고 본체만 제외했던 곳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많은 내 정치 입에 달면 생겨두고 입에 쓰이면 뱉어내고 말 못할 내 소행 몰랐다 이렇듯 내 마음이 소리치고 울 줄이야 나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 많은 내 정체 가는 님을 잡을 소녀 누굴 위해 바쳤든가 매디 멍든 상처 별빛 아래 웃고만 난 그 맹선 다시 못 올 님이라서 내가 웁니다. 가는 님이 야속하냐 알뜰히도 바친 사랑 갈기갈기 찢어졌네 저 달아래 속삭이든 그 순정은 어딜 가고 구름 같은 님이라서 내가 웁니다. 가는 정이 소홀하냐 오는 정이 얄미우냐 속일 대로 속여놓고 누굴 원망하오리까 무정세월 덧없어라 꽃바람도 덧없어라 안개 같은 님이라서 내가 웁니다.